잔액이 0원이네요. 영원. 그 짧은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제 이름은 정수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 수장으로 먼지바람 속에서 시멘트 가루 마셔가며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안전모를 벗었죠. 퇴직금에 꼬박꼬박 부은 적금까지 합치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이제 영숙이 아내랑 고생 끝났다. 남은 생은 이 돈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탁탁 두드릴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간 길이었죠. 저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보는 눈빛에 당혹감이 서려 있더군요. 이 통장 어제 날짜로 전액 인출되어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잔액이 0원이네요. 영원. 그 짧은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뽑은 적이 없는데 4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제 목소리가 은행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쥔 종이가 바스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더군요. 인출 서류에 찍힌 도장. 제가 3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옥으로 된 그 인감 도장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 다 확인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뒤통수를 얻어맞는다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더군요. 영숙이가 왜 밥 한 끼 허투루 안 먹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던 그 사람이 왜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늘 그렇듯 평화로운 우리 집. 하지만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는 텅 비어 있었고 매일 아침 정성스레 바르던 그 흔한 로션병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녀의 옷가지들도 마술처럼 사라졌더군요. 내 인생 전부를 가족을 위해 바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돈은 내 무릎이고 내 허리였습니다. 가족 얼굴 제대로 못 보며 40년을 버텼고 늙어서 자식 손 안 벌리려고 이 악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했던 아내가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믿었던 반려자가 내 모든 것을 들고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기막힌 이야기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길 잃은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식탁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은 작은 메모지 한 장. 여보, 국 데워 드세요. 그리고 찾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미쳤나? 돈을 어디로 빼돌린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다가 문득 식탁 위에 아내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4억을 들고 도망친 여자가 핸드폰은 두고 갔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일까요? 아니면 내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낡은 가계부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아내 영숙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가계부 첫 장에는 제가 퇴직하던 날 날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대체 아내는 무엇과 전쟁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 길로 아내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던 중 상상도 못한 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10년 전 의절했던 막내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아내는 왜 나 몰래
아들을 만났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돈이 사라진 날 아들의 연락처가 찍혀 있었을까요? 설마 아들이 내 퇴직금을? 저는 곧장 아들이 산다는 서울 변두리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숨가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버지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쉬. 조용히 해. 내 아버지는 몰라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저는 문고리를 부서질듯 움켜쥐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40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지금 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앞에서는 샤시나무 떨듯 몸이 떨리더군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의 웃음소리. 내 퇴직금이 저들의 웃음소리로 변해버린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서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어온 평생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비겁하게도 말이죠. 다시 돌아온 집은 아내의 온기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아내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만 가죽이 듬성듬성 벗겨져 있더군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내 새 신발, 내 새 정장 사 입는 동안 아내는 저 낡은 소파처럼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거려. 저는 홀린 듯 다시 아내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까 차마 다 읽지 못했던 낡은 가계부들. 그건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3월 12일, 정수 씨 현장 나가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데 고기가 없다. 미안해서 계란말이에 정성을 다했다. 5월 20일, 막내 등록금 날, 정수 씨는 모른다. 내가 이 돈을 맞추기 위해 친정엄마가 물려준 가락지를 팔았다는 걸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해야지.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 그저 문학적인 수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가슴 정중앙이 뾰족한 송곳으로 후협하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계부 한 장 한 장마다 정수 씨가 모르게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라는 말이 주석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호의호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내가 자기 살점을 떼어내 만든 비단기를 제가 무지하게 걸어왔던 겁니다. 손때 묻은 도장을 찾다가 화장대 구석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이름 영숙이 선명하게 적힌 봉투.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의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아픈 걸까요? 그래서 그 큰 돈을 들고 아들에게 간 걸까요? 자기 치료비로 쓰려고? 아니, 영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 아프면 참았으면 참았지. 내 퇴직금을 몽땅 들고 도망칠 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텅 빈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벽에 걸린 결혼 30주년 기념사진 속 아내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사진 틀에 낀 먼지가 꼭 제 눈물 같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왜 배신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 차가운 빌라 안에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 이불 덮고 잔 사람의 속마음을 40년이 지나서야 낡은 가계부를 통해 배우고 있는 제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마디를 찬찬히 살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한번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수 씨 되시죠? 여기 한라병원인데요. 보호자분께서 연락이 안 되셔서 이쪽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병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간호사에 이어지는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모님께서 예약하신 수술 날짜가 내일인데 아직 입원 수속을 안 하셔서요. 척추 수술은 시기를 놓치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척추 수술.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께서 같이 예약하신 그곳 말입니다. 실버타운 입주 계약금도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취소된다고 전해달라 하셨거든요. 아내는 수술비도 내지 않고 실버타운 계약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통장에서 사라진 4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들에게 간 줄 알았던 그 돈의 행방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척추 수술,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 아내는 매일 아침 절뚝이는 기색 하나 없이 제 아침상을 차려냈습니다. 무거운 찌개 냄비도 쌀통도 혼자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던 거겠지요. 4억이라는 돈은 공중으로 증발했고 아내는 수술도 포기한 채 행방불명입니다. 저는 아들의 집으로 다시 달려가는 대신 아내의 낡은 가계부 틈새에서 떨어진 작은 영수증 조각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엔 전라도 익산에 어느 낯선 지명이 적혀 있었고 철물점과 목재소라는 투박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영수증 하나를 보고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익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리자 비릿한 흙내음과 타는 냄새가 섞인 시골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굽이굽이 논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채 버려진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수가 내가 왜 이런 곳에...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갓 쌓은 듯한 깨끗한 목재들과 시멘트 포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허리에 두꺼운 복대를 칭칭 감은 채 쭈그리고 앉아 낡은 기와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내는 그 뒷모습.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저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제 외침에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눈엔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너 미쳤어? 이 몸으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돈 4억은 어디다 처박고 왜 이런 폐가에서 이러고 있냐고? 여러분,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에서는 독한 말이 먼저 나가는 경험 있으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픈 아내를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데 정작 입에서는 돈 얘기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참 비겁하고 못나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피해 마당 구석의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당신 은퇴하면 고향 내려가서 정원 있는 집 고쳐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마당에 감나무 심고 평상 놓고 밤새 별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돈을 여기다 다 썼단 말이야? 이 쓰러져가는 집 구석에? 아니요. 집 고치는 건 얼마 안 들어요. 업자 부르면 금방이지. 근데 여보, 우리 아들, 그 불쌍한 것부터 살려야 했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을 때 아들이 저도 몰래 제 빚을 갚아주느라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 퇴직금 중 3억은 아들의 빚을 갚고 그 애가 다시 일어설 작은 가게를 차려주는 데 쓰였고 남은 돈은 우리가 함께할 이 집을 고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신 자존심 세잖아요. 아들이 자기 인생 버려가며 당신 뒷수습했다는 거 알면 당신 아마 혀 깨물고 죽었을 사람인 거 내가 왜 몰라요.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4억은 배신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한 아내의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근데 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이 집 다 고치면 당신 혼자라도 여기서 편히 살아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가 수술하면 된다며. 내가 돈 다시 벌어올게. 응.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니, 척추 때문이 아니야. 나 요즘 자꾸 깜빡거려요. 당신 이름도 가끔 생각이 안 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치매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현장에서 들었던 그 어떤 붕괴 사고의 소음보다도 끔찍하게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4억이라는 돈의 행방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이 향한 곳은 결국 저의 자존심이었고 아들의 구원이었으며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아내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그 손은 제가 알던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나무를 나르고 남편 몰래 눈물을 닦아내느라 짓물러버린 훈장이었죠. 영수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한마디를 안 해? 돈이 문제야? 그깟 돈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없으면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살아? 제 호통에도 아내는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큰 소리 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밖에서 소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자식한테 짐되고 돈 한 푼 없어서 고개 숙이는 거, 나 그거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악역 맡기로 한 거예요. 아까 들린 그 남자 목소리는 뭐였어? 당신 웃고 있었잖아. 아이고 여보, 그분은 이 집 고쳐주시는 목수님이에요. 아들이랑 같이 설계도 보면서 당신 서재는 어디에 만들지, 낚시 도구는 어디 둘지 얘기하다가 당신 좋아하는 모습 상상하니 기뻐서 웃음이 난 건데 그걸 오해했어요. 저 자신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뇌세포가 하나둘 꺼져가는 공포 속에서도 남편이 은퇴 후 낚시 가방을 챙겨들고 환하게 웃을 그 거실의 채광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 0원에 분노하며 아내를 도둑 취급했는데 아내는 제 인생의 잔액을 채워주려 자기 목숨을 깎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이 없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가져갔는지 물어볼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더군요. 저는 그날로 아내의 손에서 망치를 빼서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지어줬지 정작 내 아내가 쉴 방 한 칸 고쳐줘 본 적이 없어 하니 서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상에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올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저씨, 근데 우리 남편은 언제 와요? 우리 남편이 건설 현장 소장님이라 이런 거 참 잘하는데. 망치를 든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죄가 없었습니다. 저를 아저씨라 부르며 수줍게 웃는 영숙이. 아내는 지금 30년 전 저를 만나기 전 젊은 시절에 영숙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을 두고 남편을 찾는 아내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지붕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아내의 정수리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끗했습니다. 저를 아저씨라 부르며 낯설게 웃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방금 올린 기와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잊어간다면 제가 매일 아내를 다시 만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붕에서 내려와서 옷에 먼지를 털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제가 힘주어 잡자 이내 수줍은 듯 가만히 있더군요. 영숙 씨, 제가 그 소장님 친구입니다. 소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기에 제가 대신 영숙 씨 맛있는 거 사드리러 왔어요. 제 거짓말에 아내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정수 씨가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아유, 바쁜 사람이 뭘 또 그런 것까지. 영숙 씨, 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당신한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통장에 돈 모으느라 당신 예쁜 옷 한 벌 못 사준 게 한이 된다고. 그래서 이 집 당신을 위해서 선물한 거랍니다. 선물요? 아유, 저는 집 같은 거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사람 건강하게 퇴직만 하면 된다고 매일 빌었어요. 근데 아저씨, 제 이름이 영숙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제 가슴에 불칼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내가 아는 게 왜 놀랄 일이 되었을까요? 40년을 불러온 그 흔한 이름이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이 야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벽과 가구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당신과 정수가 평생 꿈꾸던 고향집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정수입니다. 냉장고 안의 멸치볶음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아껴뒀다 뭐 하시옵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담을 그릇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벽지에 글자로 써붙이지 마시고 오늘 밤 아내의 귀에 남편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고생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아내의 기억을 붙잡는 마지막 밧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아내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와는 또 다른 아내의 기억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기억을 잃지 않으려 처절하게 적어 내려간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남편 정수 씨는 무뚝뚝해도 숙정은 깊은 사람. 화낼 때 코를 찡긋거리니 그때는 웃어줄 것. 아들이 명절에 오면 좋아하는 갈비찜 꼭 해줄 것.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레시피를 적어놔야 한다. 퇴직금 4억. 이건 정수 씨의 목숨값이다. 절대로 헛되이 쓰지 말고 정수 씨의 노후를 위해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크게 적힌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를 잊어도 정수 씨는 잊지 말자. 만약 정수 씨도 잊게 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 사람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듣고 살아온 가여운 가장이니까.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지워지는 순간에도 저희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은 아내에게 돈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짊어지고 온 가장이라는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던 아내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 씨예요? 희망 섞인 마음에 아내를 돌아보는 순간 아내의 눈이 초점 없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불 좀 켜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정수 씨 어디 갔어? 나 버리고 갔나 봐. 환한 전등 밑에서도 아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치매와 함께 찾아온 급성 시신경 장애. 아내의 세상은 이제 기억뿐만 아니라 빛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세상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조각나고 시야마저 암흑으로 덮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자리에 40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밀쳐두었던 진짜 부부의 시간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눈이 되어줄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는 폭신한 잔디를 깔고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문턱은 전부 깎아냈습니다. 아내가 손끝만 스쳐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벽마다 다른 질감의 천을 덧댔습니다. 영수가 여기 만져봐.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보드라운 실크야. 여기가 우리 침실 입구야. 그리고 여기서 세 발자국만 더 걸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라벤더 화분이 있어. 향기 나지? 어머, 정말이네. 향기가 꼭 당신 냄새 같아요. 풀 냄새 섞인 당신 냄새. 내 냄새가 아니라 라벤더 향이라니까. 당신 기억 속에 나는 늘 그렇게 투박한 풀냄새였나 보네. 투박해도 좋았어요. 그 냄새 나면 당신이 퇴근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였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인생의 성적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4억이 0원이 되었을 때 제 인생도 0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다 보니 알겠더군요. 인생의 진짜 잔고는 통장이 아니라 함께 나눈 추억의 두께라는 것을요. 아내는 눈이 멀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제 채취와 제 목소리의 떨림만큼은 본능처럼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던 날, 저는 아내를 평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제가 그녀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 불렀던 낡은 유행가를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거 당신이 참 좋아했잖아. 저의 갈라진 목소리에 아내가 가만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아내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이 흘러 제 소매를 적셨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다 알아요. 당신 퇴직금 내가 다 써버린 거. 미안해. 그래도 나 미워하지 마요.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미안하긴. 영수가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알아? 바로 너라는 통장에 내 평생을 입금한 거야. 비록 숫자는 사라졌어도 이 집 구석구석 내가 남긴 사랑이 이자처럼 불어나서 나는 이제 부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내는 제 품 안에서 아기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내가 다시 저를 아저씨라 부를지 아니면 영원히 기억의 문을 닫아버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잊으면 제가 기억하면 되고 아내가 보지 못하면 제가 보여주면 되니까요. 퇴직 후 6개월 제 통장은 텅 빈 깡통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해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통장의 숫자였나요? 아니면 그 숫자를 함께 써내려갈 사람이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 그게 당신이 남길 가장 위대한 기억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